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방화벽, 즉 firewall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방화벽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방화벽이 켜지지 않아 있을 때 윈도우에서 에러 메시지를 보내면서 방화벽을 켜달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방화벽이 뭘 하는지, 방화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들의 방화벽이 있고 방화벽을 어디에 위치하면 좋은지, 그리고 방화벽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인터넷 탐지 시스템과 같은 IDS와 같은 것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방화벽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이미지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죠.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것들을 어떤 벽이 막아주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아이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디펜더 말고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V3나 알약과 같은 이제 백신들에서도 방화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개인 방화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의 호스트 PC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화벽을 호스트 파이어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스트 파이어월 외에도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 네트워크 전체를 방어를 하기 위한 파이어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파이어월은 또 네트워크 파이어월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월은 대부분의 문서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즉 이러한 파이어월은 단순히 방화벽이다. 공문 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방화벽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호스트에 존재하는 것인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것인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 이것이 호스트에 존재하는 파이어월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전체를 방어하는 파이어월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유의해서 읽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밝혀서 적었습니다. 처음 살펴볼 거는 이런 그 방화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의 첫 번째 기능은 이거죠. 외부 네트워크의 접근이나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의 이제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시가 아래 그림과 같은 예시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성문인데 이 성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접근하는 어떠한 사람들 혹은 짐들 이러한 것들을 들어오기 전에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나 짐이 내부에 들어와도 안전한지 혹은 여기에 무기나 폭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성문에서 거부를 해야겠죠. 이러한 개념이 이제 방화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하나의 시설에서 보자면은 오른쪽 그림은 시설과 시설을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페리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페리미터가 방화벽이 되는 건데요. 시설 내부에 아무리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방화벽을 제대로 설치를 한다면 내부에 이런 오픈된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방화벽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사실은 이러한 내부 시설들을 보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각각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는 거는 비용상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대신에 우리가 방화벽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치를 해서 여기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출입구에서 걸러낼 수 있다면 이 방화벽이라는 솔루션이 굉장히 어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시스템 전체를 어떤 기본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솔루션이 이러한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싱글 포인트, 어떤 싱글 포인트에서 내가 출입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싱글 포인트에서 기록을 남기기 쉽겠죠. 그리고 기록, 즉 로깅을 통해서 보안을 관리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어떠한 이제 서비스를 접근하고 어떠한 IP로부터 왔는지 추적 등에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떠한 보안 정책을 결정을 해서 보안 정책을 결정을 해서 적용을 시킨다는 건데 이 보안 정책을 결정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을 여기에다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보안 정책을 개별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전체 시스템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방화벽에 보안 정책을 적용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보안 정책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파이어월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어월의 정의는 이제 1994년 논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제 파이어월의 정의는 두 네트워크 사이에 있는 어떤 컴포넌트들의 집합을 파이어월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어월은 아래에 그 세 가지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파이어월의 정의입니다. 근데 현대 들어서는 이러한 세 개를 굳이 이제 다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만족시키더라도 우리는 파이어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특성들이 이제 어떤 디자인 골, 그러니까 설계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인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네트워크 A와 네트워크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내부와 외부를 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둘레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가 인사이드가 되겠고 왼쪽이 아웃사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로 통하는 모든 트래픽들이 이러한 파이어월을 통과해야 한다. 즉 이제 내부로 들어오고 외부로 나가는 모든 트래픽들이 이 파이어월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어 파이어월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방화벽이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트래픽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하고 다음을 살펴보면은 이 트래픽이 authorize 돼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authorize는 내부를 로컬이라고 봤을 때 로컬에서 이 방화벽의 정책을 결정을 하겠죠. 그거는 인제 어떤 로컬의 security policy가 있을 때 이 security policy가 보안 정책에 의해서 인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트래픽만 이러한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인증된 트래픽만 방화벽을 통과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방화벽의 디자인 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 골은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외부에 대한 침투나 침입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방화벽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관리자라고 했을 때 보안 관리자라고 했을 때
보안 정책을 적용시키는 어떠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큰 구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네트워크 정책을 만들었으면은 이 네트워크 정책을 구현하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파이어월에 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그 마르쿠스 레넘이라는 분이 그 프록시 파이어월하고 이제 상용 파이어월 제품을 어 만드신 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던 문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어 백신이나 뭐 네트워크 인트라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파이어월을 통해서 외부의 모든 접근을 막고 내부에서만 네트워크가 동작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만 통과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방어들은 전부 인제 파이어월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거죠. 이러한 파이어월의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로는 접근을 제어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깅하고 감사 추적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 모든 파이어월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파이어월에서는 인증을 인증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는 파이어월도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접근 제어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통과시킬 접근하고 차단시킬 접근을 관리자가 정책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은 이제 방화벽이 어 내가 원하는 트래픽만 통과를 시키고 내가 결정해 놓은 어떤 범위는 어떤 주소의 범위나 뭐 서비스 포트의 범위나 뭐 이러한 것들을 차단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접근 제어 기능입니다. 이거를 인제 구현 방법으로 따라서 패킷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프록시 서버를 만들어서 이 프록시가 파이어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로깅이나 감사 추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아까 성문과 같이 어떠한 싱글 포인트에서 감시를 할 수 있었죠. 그러한 로케이션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런 로깅에 대한 내용은 뭐 방화벽을 통과하는 패킷과 연결에 대한 정보 같은 걸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 추적은 내가 그 차단을 시켰는데 이러한 차단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접속 시도 어디에서 어느 IP에서 이러한 접속 시도가 있었는지, 연결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전송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도 있고 접근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호스트 자체가 정당한 접속인지를 이제 클라이언트 인증을 또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는 방화벽끼리 이제 암호화를 할 수도 있는데 VPN이나 IPsek과 같은 것들이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어 이러한 방화벽의 한계점도 물론 있습니다. 방화벽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한계점이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은 차단이 불가능하다. 즉 이제 미리 관리자가 이러한 공격은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그 규칙에 대한 방어는 가능하지만 어떠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공격, 방화벽을 우회하는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공격의 방법은 방화벽이 알 수 없어서 이제 차단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단점을 살펴보면은 바이러스의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러한 그 방화벽은 패킷을 기반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패킷에 대한
바이트 스트림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석하진 않아요. 보통은 해석하는 방화벽도 있긴 합니다. 네, 보통은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패킷 데이터 내용 자체는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화벽은 외부와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은 차단이 불가능하다. 즉 경계에 대한 보안 정책을 수행하고 내부 공격자에 대해서는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BYO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오피스들 같은 경우에는 BYOD 즉 Bring Your Own Device 어떤 회사들에서 이제 컴퓨터를 외부에서 노트북을 가져와서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노트북들이 외부에서 이미 감염이 되었다면 그리고 내부에서 이것이 사용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 공격의 이 방화벽이 방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아까 정의 중에 방화벽은 모든 트래픽을 자신을 통해서만 어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자신을 통하지 않는 통신에 대해서는 또 제어가 불가능한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방화벽을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 이제 후반부에도 이제 우회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VPN이 있을 수 있고요. SSH 터널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회하는 공격들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어월의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유저 컨트롤 그리고 서비스 컨트롤, 디렉션 컨트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유저 컨트롤을 살펴보면은 어떤 유저가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그 유저의 역할에 따라서 그거를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말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서비스 컨트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이어월의 역할인데 네트워크 어드레스나 프로토콜 그리고 포트 넘버에 따라서 이것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트래픽에 대해서 방향을 나누어서 또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방향이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까 그림처럼 어 어떤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파이어월이 있고 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소개를 했는데 다른 말로는 인그레스 그리고 이그레스 트래픽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거지만 미리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제어를 하는 방법들은 이제 종류들은 그렇게 있고 제어를 하는 실질적인 액션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accepted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allow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트래픽에 대해서 내가 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accepted라고 하고요. denied는 당연히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파이어월을 통과를 못하게 하는 건데 rejected와 이제 의미는 비슷하죠. 이 두 개는 둘 다 이제 트래픽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제 denied하고 rejected의 차이점은 이 파이어월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데서도 용어가 사용됐을 때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denied는
그냥 거절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지만 rejected는 denied하고 비슷하게 동작을 하지만 소스한테 이 firewall 한테 메시지를 보낸 소스한테 그 리젝트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텔이라고 적어 놨는데, 소스가 firewall한테 이제 통과를 하도록 메시지를 보냈는데, denied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드롭을 합니다. 근데 이제 rejected라고 명시한 명령의 액션에 대해서는 드롭을 하면서 이게 드롭이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이제 reject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액션들이 아까 디렉션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인그레스 필터링과 하고 이그레스 필터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그레스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오피스 네트워크를 보호를 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트래픽들을 이제 우리가 허용하는 IP 주소만 받는다라고 필터링을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그레스 필터링은 반대로 이제 여기서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필터링 하는 겁니다. 예시로 드는 거는 우리가 어떤 회사나 뭐 근무 지역에서, 이제 그냥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그 SNS나 뉴스와 같은 페이지를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 외부로 나가는 그러한 트래픽에 대해서, 만약에 뭐 페이스북으로 간다, 인스타그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들의 주소는, 목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고정이 되어 있겠죠. 이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에 대한 트래픽을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떠한 이그레스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인그레스와 이그레스를 지금 혼동이 오실 수도 있어서 이제 웹에서 다른 페이지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고요. 리프 네트워크가 보통 이제 단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고, ISP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이런 ISP가 있을 텐데, 각각이 담당하는 네트워크를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을 때 ISP로 나가는, 리프에서 ISP로 나가는 거를 이제 리프 네트워크에서는 이것이 이그레스죠. 하지만 ISP 입장에서 보면은 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그레스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역으로 외부에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가 이 리프 노드한테 보내야 되는 거는 나의 네트워크 밖으로 나갈 때 이그레스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제 리프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그레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파이어월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입입니다.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고요. 호스트 자체에 부착이 되어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이제 네트워크 파이어월 그리고 호스트 파이어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이어월이 단순히 이렇게 보호하는 대상 외에도 다양한 그 오퍼레이션으로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드들이 이제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4가지 정도 되는데 이 4가지 정도를 각각 이제 패킷 필터 파이어월, 그리고 stateful 파이어월,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그리고 서킷 레벨의 프록시 파이어월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이제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외부 네트워크가 있고 내부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렇게 방어를 하지만 각각의 동작을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이 4가지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4가지 동작하는 모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각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살펴볼 거는 패킷 필터링 파이어월입니다. 이 파이어월은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어떤 파이어월이 있고 이것이 패킷별로 들어왔을 때 패킷 단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패킷 단위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트랜스포트 계층까지 살펴봅니다. 즉 이제 IP부터 이더넷이나 IP, TCP 등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헤더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헤더를 살펴봐서 이것이 내가 목적하는 어떤 차단해야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 어떤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포트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거는 어떤 stateless합니다. 즉 이전에 대한 어떤 TCP 연결이 있는데 그 연결에 이전 패킷에 대한 정보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전 시간에 살펴봤던 어떤 TCP 플루딩 어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허용하는 IP 주소에 대해서 메시지 패킷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게 stateful firewall인데요. stateful firewall은 검사하는 것은 똑같은데 대신에 어, 어떠한 연결에 대해서 커넥션에 대해서 이 커넥션의 스테이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좀 주의해야 하실 점이 이 커넥션이 TCP에서만 우리가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했기 때문에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파이어월 측면에서는 TCP나 UDP 모두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UDP가 커넥션 리스하게 동작을 하더라도 파이어월 측면에서는 UDP로 메시지가 교환이 되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커넥션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어, 어떤 하나의 프록시 서버를 파이어월로 동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부 컴퓨터가 있고 뭐 외부에 어떤 인터넷이 존재를 할 때 외부의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프록시한테 패킷을 보내고 그러면은 이 프록시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의 주소로 여기서 자신이 마치 이 인터넷의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처럼 이제 통신을 하고 결과만을 다시 호스트한테 돌려주는 동작을 하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라와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 검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속도가 매우 느리겠죠. 여기에서는 헤더만 검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올라와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라와야 되고
데이터 검사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점이 있겠죠. 이것과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라오지 않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만 동작을 하는 것들이 이제 서킷 레벨 프록시입니다. 이 서킷 레벨 프록시가 우리가 보통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사용을 하는 인터넷에서 임시 프록시 서버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SAX라는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SAX 4, 5 뭐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런 그 프로토콜을 살펴보시면은 프로토콜이 확인이 되면 이것은 프록시 서버다. 이 서킷 레벨의 프록시 서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곧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는데 어떤 웹 서비스 같은 데 접속을 하는데 내 IP 주소를 밝히기는 싫어요. 그럴 때 이러한 퍼블릭 프록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마치 이 프록시 서버가 그 서버에 접속한 것처럼 IP 주소와 뭐 TCP 포트 넘버는 다 프록시 거를 쓰고 나는 프록시에서와 결과 통신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주소를 이제 밝히지 않아도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패킷 필터링 파이어월입니다. 이 패킷 필터링 파이어월은 패킷의 헤더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패킷 안에 들어있는 어떤 페일로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패킷 헤더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 IP 프로토콜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인터페이스 등이 이제 패킷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룰을 만들고 그 룰에 대해서 이러한 필드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 놨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것을 포워드를 해야 되는지 전달을 해야 되는지 혹은 버려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패킷 필터링은 스테이트리스하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연결이 계속적인 어떤 연속적인 바이트 스트림인지 혹은 뭐 플루딩 어택을 위해서 여러 인제 DOS 어택을 위해서 여러 컴퓨터들에서 전송된 그런 패킷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펴볼 거는 어떤 이제 패킷 필터링 룰의 예시인데요. 간단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외부 호스트 주소 그리고 내부 호스트 포트 번호, 외부 포트 번호 그리고 커멘트 이거는 인제 그냥 주석을 달아 놓은 거죠. 어 첫 번째 행을 보면은 이 스피곶이라는 외부 주소에 대해서는 내부로 접근하든지 뭐 외부 이제 포트 번호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이건 그냥 all을 의미하는 거죠. 이 스타 표시는 그러한 이 주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블락을 하라, 드롭을 하라는 의미죠. 즉 통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대신에 나는 이 our 그룹 안에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우리의 게이트웨이에서 출발하는 25번 포트에 대한 어 이를 목표로 하는 인커밍이든 아웃고잉이든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아무튼 25번 포트에 대한
서비스는 allow를 하겠다라는 거죠. 25번 포트가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러니까 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은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외부 이 스피고치라고 명명된 호스트에서 우리의 외부 our gateway에 25번 포트로 접근을 시도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드랍을 해야 될까요? 차단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2번 행만 봤을 때는 이것이 어 올해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내부 our GW 그리고 25번 포트를 사용을 하지만 이런 필터링 룰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필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행에서 이미 드랍이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지 않고도 이제 외부의 스피곳이라는 주소를 살펴보고 먼저 드랍이 될 겁니다. 뭐 아래 인제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액션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보시면은 '커멘트에 맞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루즈 로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가장 유명한 교과서로 사용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러한 스테이트리스 패킷 필터링 파이어월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뒤에 인제 표도 나올 겁니다, 같이. 첫 번째 예시로 어 이제 정책상으로 사용자 정책으로 인커밍 그리고 아웃고잉 데이터그램을 IP 프로토콜 필드가 17 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데이터그램을 방어를 하겠다, 블락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IP 프로토콜 필드의 즉 IP 헤더 내에 존재하는 프로토콜 필드죠. 이 프로토콜 필드가 17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UDP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것하고 소스나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23 번인 모든 데이터그램들을 이제 블락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은 이제 결과는 인커밍, 아웃고잉 하는 UDP 플로우를 모두를 블락을 시키고요. 이 23번 포트는 텔넷을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텔넷 커넥션도 블락을 시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리절트를 우리는 폴리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큐리티 폴리시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구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정형문으로 지금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인바운드 TCP 세그먼트인데 에크가 0으로 세팅된 에크 플래그가 없는 그러한 TCP 세그먼트 인바운드 TCP 세그먼트를 블락을 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 이 에크가 세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씬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3A 핸드쉐이크를 맺을 때 씬을 본 첫 번째 씬에는 에크가 없죠. 에크가 세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뭐 씬 에키나 계속 이어서 나오는 에기나 다 에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도 데이터에도 에크가 같이 보내지죠. 내가 어디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크가 없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TCP 세그먼트 중에 에크가 없다라는 거는 씬을 의미하고, 그러면은 external client가 나에게 TCP 커넥션을 만들려고 한다, 연결을 요청하는 그러한 패킷을 이제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모든 TCP 연결을 드랍시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인바운드, 그러니까 인터널 클라이언트가 외부로 TCP 연결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제 씬이 에크가 분명 0이지만 아웃바운드이기 때문에, 인바운드가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네트워크이기 트래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드랍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다시 이제 응답을 줄 때 씬 에크로 주겠죠. 그러면 이 씬 액은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에크를 주고 그다음부터 인제 데이터와 에크가 같이 날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는 모두 에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인제 TCP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인제 외부에서 나한테 연결하는 것만 맞고, 내가 내부 네트워크가 외부한테 연결을 맺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이 이제 아래처럼 아래 표처럼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거를 살펴보면은 웹 액세스가 외부에서 어 외부에 웹 액세스가 없도록 하겠다.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잠시만요. 외부에 있는 웹 액세스를 수행하는 것을 없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폴리시를 만들었으면 파이어월의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나가는 패킷들을 드랍을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떤 IP 어드레스 상관없는데 포트 80번, 웹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죠.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외부로 나가는 요청들을 드랍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부 네트워크 사람들은 외부 인터넷을 브라우저로 어떤 HTTP와 같은 웹페이지들을 접속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은 내부로 들어오는 TCP 커넥션이 없도록 하겠고, 대신에 우리가 어떠한 퍼블릭 웹 서버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제 아까 씬을 한 것처럼 에크가 0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씬 패킷들을 드랍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웹 서버 그리고 포트 넘버는 예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벤트 웹 라디오, 웹 라디오라는 것이 어떤 응용인지는 모르지만 이 파이어월 세팅을 봤을 때는 UDP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인제 밴드위스, 대역폭을 먹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어를 하겠다, 차단을 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세우면 파이어월 세팅에서는 UDP 패킷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UDP 패킷을 모두 막고 대신에 DNS 패킷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어월 세팅에서. 그리고 어떤 도스 어택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머프 도스 어택은 어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지만 브로드캐스트를 활용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 요청 중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소들은 모두 드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트레이스 라우트, 우리가 트레이스 라우트 프로그램을 배웠죠. 트레이스 라우트 프로그램이 ICMP하고 TTL을 활용하는 거였는데, 이러한 ICMP, TTL을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어
expired 트래픽으로 이제 expire가 되었다라고 날아갈 텐데, 응답이 돌아갈 텐데, 그러한 outgoing들을 차단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로 어디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뭐 스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딜레이가 표시가 안 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가 이렇게 파이어월이 외부로 나가는 ICMP 패킷을 막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마찬가지로 크루즈 로스에서 나오는 그 패킷 필터링 파이어월의 표인데요. 이거를 접근 제어 리스트,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이 있고 그 테이블이 탑에서 바텀으로 아까 리스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패킷을 액션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제 조건을 살펴보고 그리고 액션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표 같은 경우는 그 2.2.16 이라는 어떤 네트워크, 이거는 그 더티드 데시멀 표시를 우리가 다 배웠죠. 2.2. 그리고 뒤에는 아무거나 상관없다. 이거 와일드 카드죠. 자, 요 2.2라는 16비트만이 서브넷 마스크가 되고 뒤에는 어떤 주소든 상관없다. 이거는 내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표를 만든 입장에서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부 네트워크를 소스로 하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외부를 목적지로 갖는 TCP 내부는 어떤 높은 포트 번호일 거고 웹 서비스를 위한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 그런 패킷들은 alllow가 된다. alllow가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이것과 똑같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allow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4개에 다 속하지 않는 경우는 마지막에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 이 4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드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외부에서 내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데 TCP를 쓰고 80번 포트를 쓰고 1023보다 큰 거를 쓰면서 에크 플래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첫 번째에서 연결 요청을 시도를 했고 그 두 번째 행은 연결 요청에 대한 응답 그리고 데이터들을 두 번째에서 언로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TCP나 UDP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TCP와 UDP 같은 경우 뭐 53번 포트하고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커넥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패킷 필터의 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은 패킷 필터의 장점은 헤더만을 살펴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용하고는 상관없이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응용에 쉽게 연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축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 패킷 헤더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스 어택이나 플루딩 어택, 스푸핑 이런 것들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킷 전체를 검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TCP/IP의 구조적인 취약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공격이 있으면 그건 차단이 불가능하죠. 헤더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헤더가 이 스푸핑에서 보았듯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소스 IP를 허용하는 소스 IP로 바꿔서 보내면 그 데이터는 전송이 가능할 겁니다. 데이터도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기록을 쌓아야 되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 그
단순히 이제 막혔으면 막혔다라는 정도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ACL 리스트 아까 보셨을 때 그 리스트에 의해서 어떤 패킷들은 이제 통과를 하고 막 어떤 패킷들은 차단을 되고 그러한 뭐 카운트 정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로깅하고 사용자 인증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이 패킷 필터 많은 파이어월은. 그리고 설정에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은 어 이게 어떤 잘못된 설정이 있으면은 큰 공격 범위에 또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격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스푸핑, 소스 라우트 어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알고 싶으시면은 아래 링크로 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stateful firewal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ful firewall은 아까 앞선 패킷 필터 파이어월과 차이점이 있죠. 이 앞선 패킷 필터 파이어월은 스테이트리스한 파이어월이었고 지금은 연결에 대한 커넥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파이어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TCP를 생각을 해보면은 TCP는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3-way 핸드쉐이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3-way 핸드쉐이크를 수행을 하면 커넥션이 수립이 되고 그에 대한 그 커넥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서 이것은 지금 연결이 수립되어 있는 그러한 스트림이다. 그러한 패킷들을 위해서 전달되는 일련의 패킷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파이어월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커넥션의 인터랙션에 관한 내용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연결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클로즈드 되기 전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 정보는 커넥션 스테이트 테이블이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장 정보는 패킷들의 어떤 컨텍스트를 북문으로는 문맥이라고 하죠. 패킷들의 문맥을 이해하고 이제 커넥션 스테이트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하게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에 정보를 따라가는 거죠. AI 같이 실질적으로 러닝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TCP라는 예시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사실 TCP 말고도 UDP에 대한 연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UDP는 사실상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UDP 패킷이라고 해서 stateful firewall에서는 이게 스테이트가 없으니까 스테이트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allow를 하거나 deni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UDP 같은 경우에도 커넥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처럼 TCP처럼 상태를 명시적으로 저장을 하진 않지만 ICMP 리퀘스트 리플라이처럼 핑이라고 불리는 거죠. 핑처럼 이제 이것이 리퀘스트가 날아가고 리플라이가 돌아오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IP 주소, 소스 데스티네이션을 갖고 똑같은 포트,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갖는데 그 구간에서 UDP로 메시지 교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연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TCP의 경우에는 클로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핀과 에크가 교환이 되니까.
근데 UDP는 메시지를 보내고 뭐 재확인하는 것도 없고 이 패킷에 대해서 이 연결에 대해서 종료를 하자는 요청도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제 UDP에서는 그 클로즈를 하는 것 대신에 타임아웃을 넣어서 어 이 연결이 지금 타임아웃 전에는 유효하고 타임아웃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은 연결이니까 날려버리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안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지금 고려하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동작도 고려를 해서 어떻게든 동작을 일상적인 동작을 이끌어내야겠죠. 그러한 예외적인 동작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stateful firewall의 example을 살펴보면은 그냥 오픈 커넥션에 대해서 어떤 포트만 따로 allow를 시킬 수도 있고 well-known 포트 넘버만 연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오픈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인제 stateless하고 큰 차이점은 TCP의 시퀀스 넘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퀀스 넘버와 관련된 그 공격들이 이전에서 뭐 세션 하이제킹이나 리셋 어택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테이트리스의 경우에는 스테이트리스에서는 이런 시퀀스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보를 이제 패킷 헤더만 살펴보고 이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는 버렸죠. 대신에 이 stateful firewall에서는 어 연결에 대한 정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시퀀스 넘버인지 혹은 뭐 유효하지 않은 시퀀스 넘버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이것이 너무 큰 시퀀스 넘버다. 우리는 원래는 슬라이딩 윈도우가 어느 정도 되고 크기가 인제 헤더에서 나오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를 알 수 있는데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너무 뛰어넘는 시퀀스 넘버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공격이 아닐까라는 어 의심을 할 수 있고 이제 보안 관리자 측면에서 '이것이 공격이다. 무조건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연결을 이거는 정책상이지만 완전히 끊어 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인제 stateful firewall이다라는 겁니다. stateless 패킷 필터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어 이 데스티네이션 80이고 포트가 80이고 에크 비트가 세팅되어 있고 이 TCP 커넥션이 이스타블리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제 allow로 액션이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개만 만족하고 주소만 만족을 하면은 이게 make no sense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패킷이더라도 allow를 했었습니다. 근데 stateful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 모든 TCP 커넥션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터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씬인지 혹은 핀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패킷에 대해서 이것이 연결이 맺어지지 않았는데 뭐 에크가 있는 패킷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어 차단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연결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연결에 속하는 패킷이다라는 것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타임아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고요. 이 표는 그 stateful firewall에서 다루는 어
커넥션 스테이트 테이블의 예시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스 어드레스,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와 포트, 그러니까 요 네 개를 가지고 우리가 커넥션을 정의하는 소켓 페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소켓 페어에 대해서 그 연결에 어떤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TCP에서 보면은 이게 listen이라든지 혹은 SYN을 받아서 SYN received 이런 스테이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established가 연결이 이미 맺어졌다는 의미고 어, 이 주소들에 대해서 연결이 맺어졌다는 것을 이제 저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terminated 혹은 이제 여기서 완전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크루즈 로스에서 나오는 그 stateful packet filtering의 ACL, 아까 access control list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access control list를 살펴보면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하고는 똑같습니다. 222.22라는 네트워크에서 이런 테이블을 결정을 했고 TCP로 나가는 80번 포트에 대해서는 allow를 하고 UDP는 53번 포트에 대해서 커넥션을 맺는 것을 allow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어, 오른쪽 열이 추가가 돼서 커넥션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맺어져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UDP의 경우에도 UDP도 커넥션이 이 스테이트가 없지 않고 커넥션에 대한 스테이트가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커넥션 스테이트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안성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었고요. 보안성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파이어월에 대해서만 이제 그 보안 정책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라더라도 적용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안에 비례해서 구축의 복잡성이 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정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그리고 처리를 하기 위한 CPU 등 이제 구축 비용이 좀 더 상승을 했고요. 이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삭제하고 로깅도 하고 이러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좀 더 증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파이어월입니다. 다른 말로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록시 파이어월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혹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게이트웨이 혹은 레이어를 이제 말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을 때 이 파이어월이 그냥 단순히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파이어월 안에 연결을 끊어서 연결을 끊고 마치 프록시가 다시 서버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커넥션을 맺는 것처럼 해서 이 결과값을 프록시 서버를 주고 프록시 서버가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이제 ALG 또는 어플리케이션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프록시 서버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라가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한다.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또는 뭐 프로토콜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토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파이어월에서도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이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받았던 리퀘스트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고 이제 다시 리스폰스를 받았을 때 여기서 교환되는 메시지를 파이어월에서 살펴보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인스펙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헤더 정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내용도 이제 파이어월에서 체크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를 쓰면. 대신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이 프록시가 중간자로서 그 수신인을 대신해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끊어서 프록시가 새롭게 연결을 맺고 응답을 주는 경우를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 단순하게 아까 패킷 필터 stateful firewall처럼 그냥 그 firewall인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는다는 그런 이유로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파이어월이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현이 된 거는 이제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이것도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파이어월을 사용을 하면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살펴보면은 데이터까지 검사가 가능하므로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에서 프록시 자체가 어떠한 컴퓨터처럼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수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이어월에서 OTP 등 인증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로깅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모든 로깅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도 무조건 이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서비스별 개별 접근 시간, 접근 제한하고 이용 시간 등 부가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똑같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처리 속도가 있을 거고요. 새로운 서비스 또는 프로토콜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프록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내가 80번 포트를 사용하겠죠. 그러면은 이 프록시 서버가 이 연결을 끊어버리고 여기서 원래의 데스티네이션은 내가 이 리얼 서버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록시 서버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대신에 이 직접 경로를 끊어버리고 자신을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록시 서버가 자신이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80번 포트를 다루기 위한 웹 서비스 프로그램을 같이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이제 웹 서비스가 아니라 뭐 다른 텔넷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이니시에이션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초기화를 해서 이제 서버하고 어 데이터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또 프록시를 새롭게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구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은 가장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이지만 단점으로 그만큼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제 서킷 레벨의 프록시 파이어월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하고 비슷하지만 이게 M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는 가지 않고 그 아래 레이어, 세션 레이어나 그 아래의 레이어에서 필터링을 하는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작 과정은 이제 유사한데 어 이 서킷 레벨 프록시 파이어월에서 나오는 프로토콜 유명한 프로토콜이 아까 SACS라고 표현했는데 소켓 시큐어라는 이러한 프로토콜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소켓 6 이 SACS에서는 버전 5가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이고 버전 4나 버전 5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프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죠. 이 프록시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네고시에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먼저 이 삭스를 사용할 거다. 소켓 세큐어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네고시에이션을 요청을 하고 서버가 네고시에이션 또 이제 응답을 합니다. 네고시에이션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3웨이 핸드쉐이크처럼 이제 "나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정당한 사용자다.' 라는 인증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이제 양력 화살표죠. 이제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인제 소켓 시큐어 과정을 초기화하는 단계였고 이제 실질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것이 이제 날아가고요. 리스폰스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금 요 과정 자체는 어떤 그 따로 인증을 하거나 차단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켓 시큐어를 수행할 때 이 인증 과정에서 이미 내가 허용을 해야 되는 건지 허용 또는 차단을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포워딩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HTTP 프록시 이거는 그 아까 웹 서버 프록시를 말하는 거죠. 그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했지만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아래 단계까지 트랜스포트 레이어 혹은 세션 레이어까지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는다. 즉 이제 데이터가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잘 전송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방화벽이 방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이러한 서킷 레벨 프록시 파이어월을 그냥 단순히 방화벽이 아니라 어떤 방화벽을 회피하고 싶은 혹은 이제 자신의 IP를 숨기고 싶은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래 스크린샷은 방금 찍은 스크린샷인데 그 웹에 공개적으로 프록시 서버를 올려놓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IP 어드레스들이 이렇게 되고 포트가 이런데 프로토콜을 살펴보면은 소켓 시큐어, HTTP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냐 혹은 어 서킷 레벨 프록시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노니미티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한다. 트랜스페런트는 너는 이건 어노니미티를 제공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스피드는 어떻게 되고 업타임, 리스폰스 시간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느냐라는 등의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프록시를 활용을 해서 어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검열을 한다거나 뭐 ISP 측면에서 검열을 한다거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북한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프록시를 통해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이 프록시 어드레스로 잡고 이 프록시가 국가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는 그 해당 사이트가 검열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열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러한 그 프록시로 우회를 해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이그레스 필터링, 그러니까 목적지 주소가 어떤 주소면은 이걸 필터링을 당해야 되는데 목적지 주소가 이렇게 프록시 서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음 내 자신의 IP를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 요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크롬을 쓰거나 지금 이제 토렌트라는 거고 스카이프라는 어플리케이션들인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소켓 시큐어 그러니까 서킷 레벨 프록시를 쓰게 되면은 IP 주소가 이 프록시의 IP 주소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도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불법 자료를 다운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 IP로 직접적으로 다운받으면 이게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프록시 서버를 사용을 해서 미국의 IP로 외국에 있는 IP를 이용을 해서 다운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건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를 anonymizing prox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킷 레벨 프록시 파이어월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은 이 서킷 레벨 프록시는 아까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와는 다르게 그 서비스를 새롭게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비스별 별도의 프록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 소켓 시큐어 프로토콜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 아까 앞서서 그 크롬이나 토렌트,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프록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소켓 시큐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용 계층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응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제나 로그 기록은 또 제공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지 않아서 앞선 그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보다는 이제
보안성은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방화벽의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잠시 언급했던 바로는 방화벽의 위치가 뭐 호스트에 있으면 호스트 파이어월, 그리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있으면 네트워크 파이어월,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베스천 호스트, 그리고 호스트 베이스드 파이어월, 네트워크 디바이스 파이어월, 버추얼 파이어월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스천 호스트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인터널 네트워크가 있고요. 인터널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있고 익스터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연결을 수립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베스천 호스트를 통해서만 연결이 수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스천 호스트가 파이어월을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천 호스트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킷 레벨의 게이트웨이, 프록시들이 동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이런 내부 네트워크가 외부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거나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을 하려면 이 베스천 호스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스천 호스트는 권력이 가장 센 호스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천 호스트가 어떤 취약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 내부 시스템의 보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스천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는 보안이 강력한 그런 운영체제가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서비스들만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는 어떤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접근을 해서 어떤 보안 취약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보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베스천 호스트가 그 보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에 위협이 되죠, 그러면.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것들만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베스천 호스트에 접근을 하거나 프록시로 접근하거나 호스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베스천 호스트의 어떤 유저 어센티케이션을 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즉 로그인을 하라는 얘기죠. 로그인하지 않고 그냥 접속을 하게 되면 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제 유저 어센티케이션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호스트 베이스드 파이어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파이어월의 형태죠. 이러한 호스트 베이스드 파이어월은 어떠한 호스트에서의 패킷 플로우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호스트 베이스드 파이어월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어떤 호스트가 원하는 그러한 룰을 딱딱 맞추어서 어, 필터링 룰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터널, 익스터널 어택을 모두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널이란 말은 이제 이 호스트 자체가 어떤 하나의 PC이기 때문에 리프 노드가 됩니다. 즉 이제 이 리프 노드의 인터널이란 말은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켰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모르는 트래픽을 발생을 시켜서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같은 그
운영체제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외부로 접속을 하려고 한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보통 띄워주죠. 여기에 뭐 체크를 해라. 이것을 허용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결정하라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인터널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필터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파이어월 기본적으로 이제 익스터널 어택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각각의 개인의 파이어월 외에도 어떤 오거나이제이션, 어떤 조직에 대한 파이어월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10하고 이제 맥OS 등에서 방화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다음에 퍼블릭 네트워크 등에 대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옵션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어드밴스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룰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화벽을 그냥 켰는지 아니면 껐는지를 살펴보는 정도고, 여기에 대한 옵션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인바운드 룰, 이제 들어오는 룰, 그리고 아웃바운드 룰, 아웃고잉 패킷에 대한 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폴리시들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에 관한 내용, 퍼블릭에 관한 내용, 도메인에 관한 프로파일 등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맥OS도 비슷한 이제 방화벽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거는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자체가 파이어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파이어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스크리닝 라우터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라우터 기기가 필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스크린을 수행하는 그러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네트워크 디바이스 파이어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시로는 시스코 2100 시리즈가 이제 파이어월을 탑재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기는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읽고 전송하는 데, 그리고 포워딩 하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하드웨어는 이런 정령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라우터 펌웨어만으로는 접근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베스천 호스트와 함께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걸로는 이제 원하는 그런 폴리시를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베스천 호스트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제 버추얼 파이어월이라는 건데, 가상 파이어월입니다. 어 근데 요새 이제 추세가 서버를 직접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입을 해서 장비를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할 때 있어서 장비를 직접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구성된 어떤 가상 머신, 가상 머신을 하나의 파이어월처럼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파이어월 말고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서버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스위치, 라우터, 파이어월 이런 것들을 각각의 VM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연구 주제로 온다면 SDN, 즉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NFV,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만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는 바라쿠다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버추얼 파이어월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 어떤 바라쿠다의 엔진 에너자이즈 업데이트들이 있을 거고, 이제 뭐 스리트 프로텍션 위협 보호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고, 웹 필터링 기능들이 있고, 뭐 이런 파이어월에 대한 구성이 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VM으로서 동작을 각각 하나씩의 VM으로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드웨어를 구성할 필요 없고, 또한 이제 파이어월 말고도 멀웨어 프로텍션, 머신러닝을 통해서 뭐 멀웨어를 감지를 한다든지, 혹은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탐지, 침입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또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구성이 되는 구성 요소로서 동작을 하도록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보통은 SDN 혹은 NFP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방화벽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거는 그 방화벽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거는 이제 DMZ라는 건데요. 비무장 지뢰죠. 저희 나라 사람이라면 이제 반드시 알고 있을 단어고, Demilitarized Zone인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외부 네트워크가 있고요.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Internal Protected Network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회사 기밀이라든지 국가 기밀이라든지 탑 시크릿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필요할 거고요. 웹 서비스도 필요할 거고, 웹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DNS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내 서버도 알리고, 내가 어떤 믿을 수 있는 DNS를 구성을 해서 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기능도 활용을 해야 될 테고요. 혹은 이메일도 회사 내에서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되는 서비스들을 이 DMZ라는 곳에 한 곳에 몰아 넣습니다. DMZ에 몰아 넣은 웹, 이메일, DNS 같은 것들이 있고, 어 이 인터널 프로텍트 네트워크 탑 시크릿에 들어오기 전에 DMZ라는 구간에서 외부 인터넷을 모두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파이어월이 있고, 여기에서 인터넷을 모두 담당을 하고, 어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더 강력한 시큐리티 폴리시를 정책을 만들어 놓은, 적용해 놓은 파이어월을 거쳐서 이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DMZ로 구성된 네트워크이고요. 이것에 대한 장점은, 만약에 이 파이어월이 뚫려서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DMZ까지만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VPN이라는 건데요. 가상 사설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상 사설망을 사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록시 형태로 어 패킷을 보낼 수도 있고, 어 검열을 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VP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회사나 집 같은 경우에서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VPN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IPsec
활용한 VPN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PN은 이제 다음 강의 주제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Psek은 여기서는 방화벽에서 구현을 하는 건데요. 방화벽에서 방화벽까지 전송을 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보통 IP 데이터그램은 IP 헤더가 있고 IP 페일로드가 있죠. 근데 파이어월을 거쳤더니 이렇게 블럭이 3개가 됐습니다. 이제 블럭을 살펴보니까 IP 페일로드가 이제 암호화가 된 거고요. IP 헤더가 IPsek의 헤더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월 자신의 주소, 자신의 IP 어드레스로 IP 헤더를 채웁니다. 이 IP 헤더가 목적지 IP 헤더는 상대방의 이 파이어월의 IP 헤더가 되겠고, 이것이 전송이 되면은 이 IPsek을 동작을 하고 있는 파이어월에서 이것을 풀어서 다시 데스티네이션으로 전달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파이어월인데, DMZ를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각각의 호스트들이 파이어월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을 개선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익스터널 파이어월과 인터널 파이어월은 그대로 존재를 하지만 각각의 이제 DMZ 외부의 웹서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도 파이어월이 있고, 각각의 웹서버의 파이어월, 이메일 서버의 파이어월, DNS 서버에도 파이어월이 존재를 하고 내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이어월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전체적으로 분산된 파이어월들을 더함으로써 보안이 좀 더 개선된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죠. 다음 살펴볼 내용은 그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즉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파이어월을 수행을 하면은 로깅이나 뭐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공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공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런 IDS라는 신입 탐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기법 중 하나가 딥 패킷 인스펙션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DPI라고 부르고 있고요.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각각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 DPI를 수행을 해서 어 한국이 방어를 하는, 검열하는 그런 주소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연결을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시를 든 거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바이러스를 담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공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IDS는 여러 패킷들의 어떤 코릴레이션, 즉 연관성을 활용을 해서 여러 패킷의 연관성을 활용을 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것이 포트 스캐닝 공격이다, 혹은 도스 공격이다, 네트워크 매핑을 한 중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제 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IDS의 대략적인 위치는 파이어월에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DMZ가 좀 더 외부와 연결이 친밀하게 되어 있으니까, 혹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구역에 설치를 해도 됩니다. 다음은 IPS라는 건데, 이제 IDS가 단지 공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였다면 IPS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격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이거를 블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트래픽을 블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이제 I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IDS와 IPS를 붙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IPS의 경우에는 이제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만 추가된 것이므로 이제 보통 연구에서는 어 디텍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을 하는 능력은 파이어월에서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파이어월하고 붙어서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독립적인 하드웨어로서 이제 추가돼서 IDS와 IPS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DS를 통해서 공격을 탐지를 하고 파이어월과 같은 기능으로 트래픽을 블락을 한다. 근데 이 IPS는 소프트웨어로 보면은 인제 호스트의 IPS로 맥어피 호스트 IPS가 있고요. 혹은 네트워크 IPS로 스노트, 지크, 그로우, 수리카타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는 인제 이 스노트가 가장 유명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치나 그 특성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와 같은 그런 자격증 시험에서 이런 IPS 각각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Unified Threat Management라는 건데요. 어떤 위협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 통합 위협 관리 시스템까지 붙여 주겠습니다. 혹은 시스템 혹은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나왔던 그런 파이어월 혹은 뭐 IDS, IPS 그 외에도 뭐 malware detection, ransomware detection, ransom detection 막 같은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어떤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이미 다 판매를 했으니까 '통합 시스템으로도 한 번 더 팔아 보자.'라는 느낌의 제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소규모 벤처 기업을 이제 좀 더 중규모로 키웠다. 중규모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커질수록 보안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배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보안 레벨을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달성할 때 이런 소규모 기업에서 발전한 경우에 각각의 디바이스들을 보안 기능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UTM과 같은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하나만 사서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겠죠. 대신에 이런 멀티플 시큐리티 피처 그러니까 여러 보안 기능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동작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이 바틀렉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바틀렉이 되어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나 이런 중소기업 정도의 네트워크에 적합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드 사이즈 네트워크에 팔아먹기 위한 어떤 마케팅 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는 오늘 이제 방화벽의 정의
그리고 역할, 이 필터링이나 로깅이나 뭐 인증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파이어월의 종류, 그러니까 패킷 필터링, 스테이트리스였죠. 헤더만 스테이트리스고 헤더만 살펴봄으로써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었다. 네. 마찬가지로 헤더만 살펴보는 건 비슷한데 어 커넥션에 대한 스테이트를 유지함으로써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는 헤더뿐만이 아니라 데이터까지 살펴봄으로써 보안성을 훨씬 향상시켰고, 그리고 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프록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가 프록시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단점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오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단점이었다. 이 서킷 레벨의 프록시는 소켓 시큐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만 이 소켓 시큐어라는 프로토콜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른 파이어월의 이제 이름이 따로 있었고요. 베스천 호스트, 그러니까 하나의 집중적인 그런 파이어월이 존재를 하는 걸 베스천 호스트라고 했고요. 각각의 호스트에도 파이어월이 존재를 할 수 있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자체에도 파이어월이 존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어떤 가상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로서의 파이어월이 또 네트워크 파이어월로 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배치를 하는데 DMZ나 VPN의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외로 살펴본 것들이 이제 IDS, IPS, UTM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질문이 있는데 이제 공유하고 싶다고 판단되는 그런 질문들의 경우에는 제가 게시판에 그 질문하고 응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